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푸름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들 피곤하신가 봐요. 막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약간 뭐 살짝 잘 준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 그럼 서운합니다. 예, 예, 한 시간 반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예,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평소에 여기 그 신대원의 커리큘럼이 사실은 목회 상담 과목이 좀 너무 많이 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조금 혹시 어떤 채워지지 못하는 커리큘럼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살짝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하신 것처럼 예, 지금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요. 그리고 과천 영광교회 사모이기도 하고요. 아직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왜 안수 안 받냐고, 네가 뭔데 안수를 안 받냐고, 신대원도 다녔는데 왜 안수 안 받냐고 막 받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강요한다고 받을 건 아니잖아요, 안수를. 그래서 예, 하지만 기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만나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안수 받기로 결정을 해서 큰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무슨 과정 있죠? 뭐 교육 과정이라 그래요. 무슨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나 뵙더라도 예, 친절하게 잘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서 사실 못 가겠거든요. 아무튼 수일이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것 중에 항상 빼먹지 않고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일이 출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태어난 곳은 다르고 뭐 여러 군데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유치원 때부터 결혼하기 까지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제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제 마음의 고향인 수유리 출신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올 때마다요 항상 벅찬 가슴이 있고 어저께도 왔었지만 오늘 오는데도 또 기쁜 마음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양가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고 저를 크게 키워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아픔을 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저를 수요일을 항상 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후배님들 만나 뵈서 이제 95년에 입학해서 98년에 졸업했는데요. 예, 이렇게 후배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또 만나질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요. 그 미국에서 제 후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그룹에서 어떤 분이 그 상담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그룹을 조직하셔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추거록, 그러니까 대화록이죠. 대화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면서 자기 탐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문제였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그런 목회 서로의 그 목회 그룹을 시작하셨노라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또 뭐 슈퍼비전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근데 그 경험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 그 경험 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온몸이 조금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저린 것 같고 그리고 막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오는 것 같고 숨이 좀 벅차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얘기할 때 사진 찍으면 되게 안 나오는데 예.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뭐 내가 몸이 어딘가 이상한가 혹시 뭐 그 혈관 질환이 오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사모님이랑 교대를 해가지고 사모님이 운전하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상이 너무나도 자기는 처음 경험해보는 증상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뭐라고 증상이 나왔을까요? 뭐라고 진단을 받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숨이 가빠오고 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고 갑자기 막 이렇게 몸이 말려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갔더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아마 그 슈퍼비전 그룹, 그 추거록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그룹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었던 어떤 어린 시절에 억압시켜 놓았던 그런 것들이 드러났나 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몸으로 와서 그렇게 내가 공황장애의 어떤 발작 현상을 일으킨 것 같다고 되게 희한한 경험을 했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시던 몇 번의 이제 친한 지인분들과 선후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하니까요.
아, 그러게 새끼야. 좀 미리미리 네 자신 좀 보고 살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왜? 그러게 과거 거는 과거로 묻어놓지. 왜 그런 걸 들쑤셔가지고 그러게 너 힘들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멀리 헤어져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갈 때도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앞으로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알았지?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저희 교단의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더 많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신대원에 와서 처음에 들어와서 한 2년간 생활을 할 때 그때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뭐 네 인생 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하러 해? 뭐 감정 뭐 아니 그런 걸 뭐하러 해? 혹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도 저는 그런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신대원에 다니면서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왜냐하면 저는 이성보다는 사실은 감성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더더군다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수율이 이 동산에 제 감성이 쓰일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책을 읽고 왜 이거는 이렇게 마음이 묵직하지? 그런 건 필요 없어. 생각을 얘기하면 되지. 사고를 얘기하면 되지. 그것도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래서 2년 내내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이것을 감성적으로 생각하게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지 않았나? 나는 어디가 도대체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고 그 고민을 차마 얘기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 제가 사회윤리학회였는데 혹시 지금도 사회윤리학회가 있습니까? 없나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요? 그럴만해요. 뭐 맨날 술 처먹고 맨날 뭐 하여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했었던 선후배들이 다 일반 학부에서 오셔서 막 이제 한신에는 뭔가 굉장한 어떤 운동 신학이 있을 것이다. 이제 민중 신학이 대단히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오셔서 다 와서 뭔가 굉장히 머리에 어떤 논리와 이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꽉 찬 분들이 오셔서 맨날 같이 술 처먹고 그랬으니까 예, 그럴 만도 하죠. 그죠? 제가 다른 학회를 갔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제 감성이 쓸모가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수업 시간에 쓸모가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뭐 연애나 하는데 그런데 말고 수업 시간에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쓸모 있는 자료다.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다. 내 감성이, 내 개인적인 감성이 이런 것들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화가 맞아. 내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느꼈던 한신의 분위기는 이런 거였지 라는 그 느낌을 확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의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에게 주신 제목이에요. 나를 존중하기. 제가 뽑은 제목이 아니고요. 저에게 하달되어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존중을 한다는 게 뭘까?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해봤는데 존중이라는 것의 동의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동의어가 있었어요.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만감을 갖는 것이고 또 자기애를 갖는 것이고 이기주의이기도 하고 또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존엄성을 지킨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충족감, 나 혼자서 잘 처리하고 살 수 있다, 잘 돌볼 수 있다, 스스로를 이런 충족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그거는 굉장한 자기애이고 이렇게 뒤집으면 정말 그것은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르시시즘이잖아요. 자기애는 진짜 자기애가 아니에요. 자기애는 자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이 자기 이해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는 사실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끔 보면은 굉장히 모난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그것이 아집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편협스럽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심지어 곤조까지 있고 이런 분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곤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잘 정립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잘 이해해서 그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확 거리를 두고 피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단절, 혼란스러워서 피해버리는 것. 또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뭐에 광폭적으로 빠져들기. 그래서 그것이 그냥 나의 어떤 정체성이 되어버릴 수 있게, 나를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를 존중하기의 단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체성,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우리 남편이 잘하는 말인데, 예, 우리 남편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러고 살았어. 나 항상 그래. 어쩔 건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별명을 계속 원래라고 불렀는데, 원래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안 그러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정적인 정체성도 이 자존감, 존중감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보이느냐 저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뒤집어 보이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얼마든지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서, 왜냐하면은 그러려면은 내가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은 그걸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 남용, 힘의 남용.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체성이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죠. 일로 넘겨야 되지. 개념을 조금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굳이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자아 개념이에요.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평가, 객관적인 평가.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싫어해,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자아 개념. 또 나에 대한 이해이고요. 또 그것이 계속해서 조금 유지가 돼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나의 안에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요. 나만 자연스러운 거지 다른 사람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더 오랜 기간 내 안에 농익어서 그것이 유연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좋게 표현되면 자존감이 높은 거, 자아 존중감이 높은 거, 그렇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은 거. 오래 있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랑 오래 있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것은 감이 안 좋은 거거든요. 감. 그러니까 감이 좋아, 자존감이 높아. 감이 안 좋아,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에릭슨이에요. 에릭 에릭슨인데, 에릭 에릭슨이 하는 이야기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후배님들, 제가 후배님들하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칭해야 돼요? 뭐 전도사님들도 다 아닐 거고, 원우님들, 예, 학원님들, 예,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이제 신대원에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 2년 차도 계시고 뭐 3학기 차도 계시겠지만,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신대원을 다니는 학생으로서, 내가 목후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학부 다닐 때의 정체성과 이 신대원을 다닐 때의 정체성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반 학교를 다닐 때와 아니면 신대원을 다닐 때의 정체성이 다를 것이고, 내가 직장에 있었을 때와 신대원에 있을 때의 정체성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이라는 건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가 내 안에서 찾아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언제 한번 딱 만들어지면 절대 불변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작업이 아니에요. 내가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제 사역에 나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돼야 될 것이고 안수를 받으면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은퇴를 하면 은퇴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계속해서 새롭게 가족을 꾸리면 가족을 꾸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혼을 하면 이혼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형성되어 간단 말이에요. 끝도 없이.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집단과 문화가 요구하는 정체성이 내 안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노력해서 형성하는 정체성뿐만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집단, 문화 이런 것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내 정체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문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한 사람이 제임스 마샤라는 사람인데요. 예, 제임스 마샤 조금 제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약간 어렵게 써놨는데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왼쪽을 보시면요.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눈을 떠야 보이시겠죠, 그죠? 아니에요. 예, 잠깐 주무셔도 돼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디퓨전이 있고 아이덴티티 폴클로저가 있고 이제 모라토리엄이 있고 그리고 어치브먼트가 있어요. 네 가지의 상태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냐면 커미트먼트, 내가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에 주의 깊게 내가 어떤 것을 추진할 수 있느냐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exploration,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그 사건이 어떤 기회가 되느냐, 이것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마샤가 얘기하는 첫 번째 상태는 혼미한 상태예요. 보시면 디퓨전이잖아요. 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어떤 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에 몰입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와도 나를 탐색하지 못해요. 나를 안다는 것은요. 정체성, 나를 알아간다. 개념이 쌓여서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존감이 되고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 일어나는 어떠한 작은 사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꼭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원우님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시나요? 어떻게 나를 알아오셨나요, 지금까지?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 나를 알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심리 검사죠. 예, 근데 저는 심리 검사에 살짝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심리 검사는 나를 알려주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예, 해보세요. 기회가 되면 꼭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알려주는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원우님들께는 있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오늘 하루 지내오면서, 신앙 수련회를 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뭘 알게 되셨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잠 좀 깨워서 죄송한데 우리 옆에 분과 잠깐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어제 오늘을 지내오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이걸 새롭게 알게 됐어. 새롭게 알게 된 거.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시켜서 집단으로 모아서 하는 걸 난 정말 싫어해. 뭐 아니면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난 너무 신나. 뭐 아니면은 뭐 일방적으로 수업 듣는 건 참 지겨워. 뭐 뭘 알게 되셨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잠깐만 1분만 얘기해 보세요. 어저께 오늘을 지내면서 나에 대해서 뭘 새롭게 아셨나요?
예. 뭘 알게 되셨어요? 혹시 한두 분만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뭘 새롭게 알게 되셨어요? 나에 대해서? 네. 네. 예, 인간의 피요. 인거의 피. 네. 예. 민가의 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중요한 발견입니다. 예, 또 세포 막 예, 녹아 있던가요? 또 하나, 예, 한 분만 더. 나에 대해서 뭘 알게 되셨어요? 나에 대해서 뭘 알게 되셨을까요? 아, 예. 우리 학생회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니세요? 아, 죄송해요. 예. 춤추는 걸 좋아해요. 아, 나는 몸을 쓰는 사람이었어. 몸을 막 이렇게 쓸 때 나는 막 생기가 돌아. 이런 걸 알게 됐어. 예.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를 알아간다는 거는요, 어느 한 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작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나? 여기서는 나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심리 검사보다 훨씬 더 확실해요. 그 방법이. 그래서 아, 오늘 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나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것은요, 사실은 상처예요. 상처. 상처받는 것, 위기를 당하는 것. 예, 위기를 겪는 것. 그럴 때 나는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매 순간이 사실은 기회예요. 나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인데 내 정체성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인지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살게 돼 있는 것이 이 혼미한 상태의 특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친밀감 형성이 잘 안 돼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친밀감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과 나와 관계를 맺어. 이것은 나도 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너도 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이것이 교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뭔가 관계라는 것은 현미한 사람들끼리는 참 어려운 관계가 혼탁한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회유적이고 순종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대로 사는 거야. 아, 이대로 사는 거구나.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러냐면은 강한 부모 밑에서 큰 사람들, 아니면은 꼭 강한 부모가 아니어도 내 부모가 너무나도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 동네에서. 아니면 내 공동체에서. 여기 목회자 자녀분들 많으시죠?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사람들은 꼼짝없이 사실은 이 혼미한 상태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이 강력한 어떠한 대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 그냥 그거대로 살아야지. 자녀로 살아야지.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쟁이야. 가장 유명한 주정꾼이야. 예, 이런 분들도 그냥 나중에 얘기해도 저 집 딸내미, 저 집 아들내미, 그 이제 있잖아. 왜 그 술주정뱅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막 뭐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기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고 혹시 기회가 온다고 해도 계기가 온다고 해도 내가 그럴 수 있는 힘이 별로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예, 내가 약간 와해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제가 한신에 다니고 있을 때 아마 그런 혼미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이것이 나의 장점인 사람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저는 저기 한신 학부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낯선 환경에 오다 보니까 또 제가 뭐 여기서 굳이 깔 말은 아닌데 제가 여기 이 안에 살았어요. 제가 기숙사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 안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를 가는 건지 집으로 오는 건지 집에 간 건지 학교를 간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에서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나는 여기서 자리매김이 뭐지? 막 우리 아버지 그럼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굉장히 혼미한 상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술 처먹고 다닌 거죠.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 한신의 공간이 저에게 더 양가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아이덴티티 폴클로저. 그래서 이제 유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위에랑 뭐가 달라요? 나는 없는데 커미트먼트, 헌신은 해요. 몰입은 해요. 근데 또 어떤 계기는 잡지 못해요. 기회는 잡지 못해. 그래서 나를 탐색할 수 없어 나는. 하지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개발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내서 내가 스스로 찾아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럼 열심히 사는 걸까요? 누가 알려준 대로, 누가 살라는 대로, 이렇게 살면 좋다는 대로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정체성 유실된 상태예요. 잘 사는 것 같죠? 그죠? 엄청 몰입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는 성과도 좋잖아요. 나름. 하지만 이거는 아직 내가 나를 발견해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냥 너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던져준 걸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평범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지루해. 상투적이야. 어떤 면에서. 전통적이고 간습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별로 큰 관심도 없어. 아주 제한된 세계관이 있어.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나를 규정하는 그것에 내가 의문을 갖지 못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해. 왜? 그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내가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거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게 맞아. 맨날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제가 여기 아래 송암교회 출신이에요. 송암교회 출신이 모교회고 송암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근데 20살이 딱 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박승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로 임명을 하셨어요. 교회학교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우리 전도사님, 그냥 전도사라도 안 부르고 아유 우리 전도사님, 우리 푸르미 전도사님, 예, 이렇게 계속 부르셨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근데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제가 어느 수업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전도사가 되는 순간, 그 전까지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 일개 청년이었어요. 근데 전도사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모른다는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뭘 모른다. 나는 안 해봐서 모른다. 사실 나도 신학교 이제 들어갔다. 나도 잘 모른다. 성경 나도 잘 모른다. 기도 잘 모른다. 영성, 신앙 잘 모른다 나도. 그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정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훅 어떤 지위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 아는 전도사가 됐어요. 다 아는 전도사. 그러니까 이것이 상황이 절대 제가 이것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송암교회를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그걸 제가 벗어나는 순간 저는 모른다는 걸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애정이 내가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런 용기는 저에게 없었어요. 제가 유실된 상태였죠. 그죠? 그리고 제가 송암에 다닐 때 저희 그 동기들 중에요. 의대를 간 친구가 2명이 있어요. 의대를 한 명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1등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재수도 하지 않고 서울대 의대를 덜컥 가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청년부 수련회에 올 때 제 기억에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저랑 동기니까 갔잖아요. 1학년 여름 수련회인데 청년회 그때부터 왕진 가방을 들고 왔어요. 수련회. 그래가지고 우리가 쉬는 시간 되면 그 친구 앞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의료 선교하듯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가 증상을 물어보는 거죠. 아, 여기 뭐 배가 이렇게 아픈데 왜 그런 거지? 그럼 그 친구가 또 그렇게 성실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1학년 때 아무것도 안 배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걔는 우리가 그냥 딱 그때부터 의사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닥터서 왜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 친구가 우리에게 뭐 언제부터 아팠어? 어디가 아파? 윗배, 아랫배. 그럼 내가 여기 아랫배가 살짝 아파. 언제부터? 어저께 저녁부터. 그럼 오늘 찬물 먹지 말고 꼭꼭 씹어 먹고 그리고 이 약 먹어. 그러면서 약을 주는데 내가 먹어도 개보린이고 걔가 줘도 개보린이에요. 근데 우리는 걔가 주면은 그 닥터서가 주면 훨씬 더 그게 뭔가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먹은 거죠. 나중에는 또 전화해서 상담까지 해요. 우리 엄마 허리가 아프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닥터서는 하여튼 너무나도 그리고 청년부 모임 어쩌다가 주중에 하면은 꼭 그렇게 가운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왜 가운을 왜 입고 왔어? 그랬더니 뭐 벗을 시간이 없었다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우리가 이상하다. 1000만 번은 벗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하여튼 근데 너무나도 닥터 같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 친구가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년을 재수해서 이번엔 닥터 정이라는 아이가 또 이제 중대의대를 갔어요. 중대의대를 갔는데 이 닥터서가 바쁠 때가 있잖아요. 이 닥터서 줄이 길 때가 있어. 순천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닥터 정한테 걔는 닥터 정 부르지도 않았어. 뭔지 딱 봐도 그냥 닥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가가지고 야, 쟤 바쁜데 네가 좀 너도 알지? 여기 왜 이런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이 닥터 정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몰라. 나 안 배웠어 아직.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맨날 자기는 모른다고만 해요. 닥터서는 모든 걸 알거든요. 닥터 정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닥터 정이란 친구한테 야, 너 의대 안 다니지? 거짓말이지. 맨날 저 버스 타고 너 사실은 종로학원 가지. 막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막 놀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거의 됐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의사를 그만두었고 다 전문의가 됐는데 그만두었고 한 명은 지금까지 아주 번듯하게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직까지 병원을 하고 있을까요? 닥터 서가 하고 있을까요? 닥터 정이 하고 있을까요? 예, 닥터 정이 하고 있어요. 닥터 서는 관두고 공대 다시 갔어요. 공대 가가지고 공대 교수가 됐어요. 하여튼 난 놈들은 뭐 그만두고 가도 뭐 교수가 되고 하여튼 하여튼 닥터 서는 그래서 의대를 그만두고 전문의까지 다 됐는데 그만두고 공대로 갔어요. 그게 자기의 진로였대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었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닥터 정은 지금도 번듯하게 병원을 잘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우리 지금 성함의 선후배들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가 오십시오. 여기 84번 아니죠. 151번 여기 종점 앞에 있는 한사랑 의원. 예, 한사랑 의원의 그 선생님이 제 동기입니다. 그 닥터 정이에요. 정용섭.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유실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나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제가 섣불리 함부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 닥터 선은 왜 자기의 진로가 아닌데도 왜 글로 가서 그렇게 닥터인 척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너무 공부를 계속 잘하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넌 공부를 잘하니까 의사가 되라. 넌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건 잘하니까 그죠? 했는데 자기 길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유실의 상태가 있습니다. 유예 상태, 모라토리엄, 유예죠. 뭐가 멈춘 것 같지만 사실 멈춘 게 아니에요. 굉장한 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기회는 왔어요. 그죠? 기회는 계속해서 와요. 근데 몰입이 안 돼요. 이제 뭐가 시작된 거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해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 아닌, 누구 전도사님이 아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한 상태가 유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 다른 세계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가치 체계가 스스로 탐색되기 시작하고 적극적인 탐색이 되는데 지금까지 탐색이 되면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그게 맞나?
내가 이게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나한테 생각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계기를 가지고 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정체성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부정적인 정체성도 나 이거야, 나 원래 이래 이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대로 살 거야, 그냥 냅둬 이러다 줄게. 이것이 부정적인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 유해 상태에서 내가 찾아지기 시작한다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의 차이는 자기 주도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애가 사실은 자기가 없다고.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정체성은 그냥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나를 더 씌우는 것이지 사실 정말 내가 탐색해서 정말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정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말 거야 라는 어떤 각오이지, 이 유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방향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뭔가 지금까지 나를 규정해 왔던 것이 불만족스럽고, 지금까지 뭔가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옳게 느껴지지 않고,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해 상태이죠. 불안정하면서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고 하고 사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덜 불안하지. 뭔가 이게 맞나?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나?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르는 게 맞나? 아니지. 또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러면 안 좋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방황하고 계속해서 내가 혼란스럽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해 상태가 모든 상태 중에 가장 아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상태일 겁니다. 결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그림 좀 같이 볼까요?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교회에 많이 걸려 있는데,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란 그림이죠. 보시면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하층, 그죠? 노예 계급이겠죠.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지금 밭일 다 끝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삭을 주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으로, 이 받은 오늘 품삯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이 삭을 주워서라도 가서 생활을 연명해야 되는 이런 경지에 있는 그런 노예 계급층이에요. 보시면 밭일이 다 끝났어요. 뒤에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말 타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 밀레의 그림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밀레를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하고 굉장히 몰아붙이고 이 그림을 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그림들은 상류 계층을 표현하기도 하고 뭔가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기도 하고 뭔가 역사 속의 신화나 신들을 그려냈지만, 이 그림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아래 있는 노예 계층의 일들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반향에 부딪힌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누가 그렸게요? 맞습니다. 르누아르가 그렸습니다. 르누아르가 그린, 앞에는 기니까 다 치우고,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그림인데,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 예술가들의 해방구였던 몽마르트 언덕에서 함께 춤추고 함께 문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했던 그 자유분방한 삶을 사실 그려낸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몽환적인 그림이라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배척을 당했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고 몽환적이다. 그래서 이 르누아르 그림이 나중에 뭔가 관심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또 하나 보면요. 마네가 그린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뭐가 느껴지세요? 잘 보이시면 이전에도 누드화가 있었죠, 그죠? 역사 속에 많은 그림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면 충분히 다 벗고 그러고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당시에 어떤 그 살롱 대전, 그러니까 이제
그 입선을 하는 그런 장에서 이것이 내쳐졌어요. 아예 품평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근데 왜 그랬냐면은 지금까지 나체를 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성의 나체의 그림은 다 여신이었어요. 여신을 그릴 수 있었어요. 실제적인 사람을 그릴 수 없었어요. 나체를. 근데 이 마네가 실제의 인물, 그것도 아마 매춘부로 추정이 되는 그 매춘부의 나체를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일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린 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여인의 눈빛이 우리를 직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테면 봐라 이거야. 너무나도 대담하고 너무나도 당당해. 그래서 역시 그 살롱전에서 매우 아주 큰 비판을 받고 내쳐진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들 지금 파리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들을 보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봅니다. 예, 다른 어떤 그림들보다 사실은 이걸 보고 싶어서 그때 내쳐진 그때 뭔가 인정받지 못했던 이 그림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유해 상태라는 거, 뭔가 내가 이 정규, 규정 이것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에 내가 의문을 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규정했던 어떤 틀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는 것, 저항하는 것,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기 주장을 어떤 때는 강하게 보기 싫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뭔가 유해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어떤 때는 유해 상태에 있고 어떤 때는 혼미하고 어떤 때는 획득이 됐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뭔가 애매모호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는, 뭔가 다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살고 싶진 않지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 취약한 상태에 살 때 우리에게도 뭔가 대단한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가십시오. 그 길을. 불안한 길을 걱정 없이 가십시오. 애매모호하고 취약한 길을 걱정 없이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작품 만들어내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길 안에서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찾아지는 그런 상황 빨리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충분히 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획득이 되면 계속해서 어떤 또 계기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나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 또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치워놓고 또 이제 가서 또 다른 정체성 형성하면서 또 이 상태를 겪어나가면서 또 내 정체성 또 획득해 가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가는 거죠. 정체성의 위기가 와도 수용하고 내가 이것이 과정이야. 이 과정을 가면 돼. 묵묵히 가면 돼. 그런 묵묵함,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지겠죠. 그러면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생기고 또 내 주체성이 생기고, 관계라는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형성된 사람들이 맺는 것이 관계이죠. 그것이 좋은 관계이죠. 또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도 괜찮아. 너도 그래도 괜찮아.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체성을 내 안에서도 발견하는 것이고 상대에게서도 발견하는 것. 상대의 다양성도 괜찮다. 너랑 나랑 단지 다른 것뿐만이 아니고 내 다름도 괜찮고 너의 다름도 괜찮아. 이것을 인정할 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호적인 관계. 그렇지 않으면 내 다름은 괜찮은데 네 다름은 조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봐줄게. 그건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체로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정말 건강할 때 주체와 주체가 맺는 관계거든요. 주체와 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다름도 괜찮고 너의 다름도 괜찮다는 것. 그렇게 인정할 때 정말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원우님들하고 제가 저를 알게 된 어떤 계기, 이것을 잠깐 말씀드릴까 해요. 뭐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들, 제 인생을 다 파드릴 수는 없고
이중섭의 그림입니다. 예, 마지막 그림이에요. 제가 이러니까 제가 그림 되게 잘 보는 사람 같지만 예,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와서 발표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중섭의 그림인데요. 이중섭이 몇 년 전이었지? 3년 전인가 4년 전에요. 탄생 100주년. 그래서 덕수궁에 있는 국립미술관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중섭의 그림을 삼성이 대부분 가지고 있대요. 하여튼 예, 그놈들은. 그래서 아무튼 그 삼성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림을 대거 푼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기회다. 그래서 누가 이제 저에게 티켓을 주셔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보러 갔어요. 이 전시회를. 근데 이중섭이 잘 몰랐죠. 그 전에 그냥 이중섭이 뭐 그렸게요? 예, 그건 아시죠? 예, 황소. 저도 그 정도 알고 갔어요. 근데 일관에 들어가자마자 막 가족에 대한 그림이 제일 많은 거예요. 1관, 2관, 3관 다 가족에 대한 그림이야. 가족이랑 살다가 좀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계속 아이들, 그 형제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아내, 일본인 아내 그리워하는 것, 계속해서 그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중섭이 여기 피난 내려와가지고는요 너무 가난해서 유화 그림을 별로 못 그렸어요. 어쩌다가 막 출품해가지고 돈 벌어야 될 때, 그럴 때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중섭이 계속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이렇게 가족에 대한 애틋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외로웠겠구나. 북에 가족을 다 두고 내려와서 또 여기서 맺은 가족까지 일본으로 다 보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느낌들을 쭉 가지고 제가 1관, 2관, 3관, 그래서 마지막 4관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4관 제일 마지막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절필작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죠. 44세에 죽었는데요. 이중섭이. 이중섭의 이 돌아오지 않는 강을 제가 딱 앞에 가서 이 1관, 2관, 3관에 벌써 묻혀왔잖아요. 이 애틋함, 가족에 대한 이 슬픔 이런 것들을 묻혀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4관에 딱 갔을 때 이 그림 앞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뭐가 보였냐면은 이 아이가 보였어요. 제 생각에 그림은 투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뒤에 오는 저 엄마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나 보다. 지쳐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 어린 시절의 저의 정체성, 기다리는 아이였거든요. 멀리 떠나버린 아버지를 기다렸고 막연하게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다렸고, 그리고 일 나가서 저희 엄마가 안양중학교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요. 새벽 기도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그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렸고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곳에서 친구를 기다렸고요. 계속 기다리는 아이였어요, 저는. 근데 안양이라는 곳이 보시면은 뭐 막 그렇게 막 풀이 있고 막 나무가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수유리에서만 기다렸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안양이라는 곳은 시멘트 탁 발라놔가지고요. 교회 사택에서 시멘트 발라가지고 뭐 어떤 자연하고도 교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끝도 없이 기다렸어요. 근데 아이가 처음엔 기다리면 슬프죠. 외롭고. 근데 자꾸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화나요. 안 와서.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기다리면 포기해요. 안 오겠지. 안 와. 올 리가 없어. 당연히 안 오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의 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아이가 계속 기다려요. 3살, 4살, 5살, 6살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누군가를 그냥 기다려. 누굴 기다리는지도 몰라. 근데 이 아이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기다리면 빨리 우리 엄마가 올 거야. 아빠가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안 올 거야 아마. 당연히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그 아이의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하염없이 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앞에서 울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그림을 혹시 나중에 돈이 벌리면 사고 싶은데 안 되겠죠? 아마 포기해야겠죠? 그냥 혹시 뭐 어디 포스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뭐 어디 일산 쪽에 어디 가면 똑같이 그려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하나 살까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감흥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저를 알게 된 하나의 계기이고요.
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저를 알게 된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요. 예, 메멘토 모리 무슨 얘기입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문제 내는 거 싫어하실 텐데. 예, 카르페 디엠처럼 그 라틴어잖아요. 뭐예요?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다 죽어. 언젠가는. 그래서 예전에 그 개선 장군들이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승전하고 와서 막 이렇게 시가지 행진을 할 때요. 시가지 행진을 이렇게 쭉 하는데 막 꽃가루 떨어지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 군중들 함성 지르고 그럴 때 그 옆에다가 그 마차에다가 노예를 한 명 태워가지고 그 노예가 옆에서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 장군으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또 이 장군이 신보다는 아래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이것을 계속해서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죽음, 우리 다 죽어요. 인간이라는 것의 특징이 하나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임종을 지켰어요. 누구의 임종을 지켰냐면 저의 학생의 임종을 지켰어요. 저의 학생이라고 해도 성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한두 살이 더 많으셨는데 저랑 공부하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제 학생이었던 분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인데 상담을 좀 받고 싶어 한다고 병상에서 상담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지금 암이 재발되었고 지금 온몸에 퍼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포에 있는 지den병원으로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잘못 살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올해 이제 내년이면 대학 들어갈 아이 올해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갈 막내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 나 어떻게 두고 가냐. 그리고 남편은 어떡하냐. 나 없으면 죽을 텐데 나 없으면 그 사람 너무나 상심이 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너무너무 가족들 걱정되신다고 나 어떻게 죽어야 좋냐고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같이 상담하고 그걸 충분히 제가 수용하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뭔가 가족을 위해서 하고 싶지만 무기력한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두 번 더 갔었는데 제가 솔직히 지난 학기에 우리 한신에서도 지금 겪는 일이죠. 지난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도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는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분을 저희 학교에서는 파면을 했는데요.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경 쓸 게 많았어요. 그 어느 하나도 쉽게 간 적이 없어요. 그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막 증언을 듣고 막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픈 분은 병원에 누워있죠. 상담받고 싶어 하죠. 저를 기다리죠. 근데 제가 몇 번 갔지만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큰 죄책감이 휩싸였을지.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두고 저는 3시간, 시간 없는데 가기 싫다. 오늘도 가기 싫다. 몸 아픈데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제가. 그러면서도 네가 상담자야? 그러면서도 네가 목회 상담을 공부했어? 그러면서도 네가 신학교를 다녔어? 막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제가 속에서 되뇌인 거죠. 근데도 너무너무 가기가 싫었어. 이분에게 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왜 그렇게 하기 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저를 끌고 갔지만 되도록이면 안 가고 싶었고 웬만하면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오랜만에 한 달, 한두 달이 지나서 제가 그분을 찾아뵀을 때 그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에 올해는 못 버티시겠구나. 아마도 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1시간 반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교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나 애들도 걱정 안 되고 나 고통이 너무 지겹고 그래서 나 이제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냥 쉽게 죽을 수 있으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남편도 신경 안 쓰이고 이제 다 지쳤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끝냈는데
그러고 나서 채 한 주가 안 지났거든요. 근데 그분 남편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이분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제 상담이 안 될 것 같다고, 더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제가 가서 얼굴이라도 뵙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굴 보러 언제 못 만날지 모르니까 얼굴 보러 간 거예요. 지난번에 만나고 지금 한 주 된 거예요. 한 주밖에 안 됐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사실은 점심 먹고 바로 갈까 하다가 또 배도 고프고 또 가기 싫은 약간 이 또 저항감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그러고 제가 그 병원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소리가 나요. 기계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내는 소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뭔가 몸에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이렇게까지 악화가 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몰골이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노래지고 눈이 노래지고 이럴 수가 있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서 가서 선생님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근데 남편이 지금 배를 타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 큰 어선들 있잖아요. 어선이 아니라 있잖아요. 뭐 무역선. 그래서 그걸 타고 오느라고 내일 아침에야 도착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텨줘야 돼. 그리고 아이들도 없어. 지금 아들 그 대학교 4학년 아들 한 명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병상 지키고.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 편안하게 안아주실 거라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좀만 더 버티자고 남편 올 때까지 가족이 올 때까지만 조금만 버티시자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는 바로 돌아서 아들한테 어머니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예, 그죠. 근데 아들이 일어나서 엄마 괜찮아요? 그러면서 엄마를 만져보는데 엄마가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온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소리 지르면서 아빠 올 때까지 버텨주세요. 아빠 올 때까지만 버텨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란 거죠.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이분한테 굿바이 인사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나는 이분이 괜찮나? 그래도 뭔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족도 없는데 그렇게 가족도 많지 않은데 이런 사이에서 이런 사람 사이에서 죽나요? 사람들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편안하게 뭐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 이런 얘기만 수도 없이 많더만 지금까지 왜 내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죠.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편안하게 가시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 버텨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막 간호사들이 오고 막 뭔가 마지막 막 뭐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정신없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왜 그 병원에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가기 주저했는지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제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사람이 죽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또 뭘 알았냐면은 제가 그 임상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죽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사산된 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 돌아가시는 것까지 아파서 죽는 사람, 편안하게 죽는 사람 다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2000년이었으니까 뭐 30살 초반? 제가 그때 안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사건에서 그때 내가 경험했던 죽음들이 다 내 몸 안에 남아있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죽음이 다 어디 가지 않고 다 내 안에 세포 살아가지고 그때 내가 참 힘들었었다. 나는 그 죽음을 충분히 프로세스하지 못했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는 제가 그 상황에서 진짜 누가 있었으면 저는 자빠졌을 거예요. 누가 있었으면 저는 피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아들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른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버텨줘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버텼어요. 물론 그 생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친정 식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식구들도 못 오게 하고 병원에 사실은 외롭게 죽어갔는데
저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기도받고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날 정말 내가 평생 열심히 상담하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나에게 안겨줬구나. 여러 가지 거기에 정말 농축된 많은 것들을 제가 지금 프로세스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하나가 그거라는 거죠. 나는 그 전에 있었던 죽음의 경험들이 나는 너무 힘들었구나. 나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프로세스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지 아파요. 그날부터 딱 아파요. 제 몸이 뭘 해도 잘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더 충분히 프로세스가 돼야 충분히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발견되고 제가 더 많이 울어야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저에 대해서 알게 된 최근의 일입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한 이야기처럼 뭘 그렇게 다 알려고 해.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나를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덮어놔. 뭘 그렇게 내면에 있는 걸 뭘 자꾸 알려고 해. 아까 처음에 제 후배의 이야기처럼 모르셔도 돼요. 덮으셔도 돼요. 어떤 땐 또 덮어야 하고요. 근데 내가 나를 덮어도 내 몸은 나를 못 덮어요. 내 생각은 나를 덮어도 내 몸은 알아요. 내 몸은 나는 못 속여요. 김승섭 교수의 책입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진행해요. 김승섭 교수는 고려대 보건전문대학의 교수이고 얼마서부터 정말 많은 노동판과 투쟁판들을 항거하는 판들을 찾아다녔는데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힘밖에 보태지 못하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원래 의대생이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데이터 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플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 첫마디에 이런 조사를 하셨습니다. 취업할 때 차별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에게 물었어요. 3,442명에게 물었는데 각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색이 남성이고 빨간색이 여성이에요. 차별 없음. 비슷해요, 그죠? 남녀가 대답한 거예요. 남자, 여자 노동자들이. 또 차별 있었음. 여자가 조금 더 높죠. 근데 또 어떤 노동자들은 3,442명 중에 어떤 사람 꽤 많은 수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차별을 겪은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 없다 라고 대답을 한 게 뭔지 궁금해서 이 교수가 더 그것을 이제 유병률과 관계를 지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해당 사항 없다고 얘기한 남성 노동자의 해당 사항 없음은 정말 해당 사항 없음이야. 차별 없었다는 거야. 취업할 때. 근데 여성 노동자의 해당 사항 없음의 답은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는 차별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별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여성 노동자보다 해당 사항 없다라고 얘기한 여성 노동자의 건강이 훨씬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그 뒤에 조사한 건데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3,627명에게 물어봤는데 이 다문화 청소년의 아이들 역시 남학생, 여학생입니다. 오렌지가 남학생, 보라색이 여학생. 4가지 중에 하나로 답했어요.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없음, A. 집단. B. 학교폭력 경험 후 주변의 도움을 청했음. 그죠? 도움을 청했을 수 있죠. 선생님한테 일렀을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고. C. 학교폭력 경험 후 주변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 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역시 D.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했다는 거야, 안 당했다는 거야, 도움을 청했다는 거야, 안 청했다는 거야.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이 대답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이 대답을 더 유병률과 관계 지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얘기한 여학생들의 보라색 여학생들의 경험은 정말 그냥 별다른 일 없었어요. 이 얘기야. 근데 다문화 청소년 남학생의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는 사실은 무슨 얘기였냐면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자기는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학교 폭력인지 잘 인지도 못했다는 거야.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저 집단에서 누가 가장 우울했을까요? 어느 집단이 가장 우울했을까요? D 집단의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해당 사항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폭력인지 차별인지 나는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거예요? 내 몸은 아는 거예요. 예, 나는 아는 거예요. 내 깊이에 있는 나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이었다는 것. 그것이 폭력이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힘들었다는 것. 그걸 나는 아는 건데 내 머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도 덮어두시겠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만이 좋은 걸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과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이라는 건 위로의 영성이죠. 하나님은 성서, 교회,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표, 하나님 계신 목표, 이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잡고 자기 훈련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덕행을 쌓아서 계속해서 수련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영성이에요. 맞죠? 그죠? 여기 계신 원우님들 다 어떤 신앙의 목표들이 있으시죠? 와가지고 신학을 배워서 더 그런 목표에 도달하겠다. 이런 목표 좀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란 개념은 그럼 무엇이냐면 위로에 가야 되는 그런 교리, 신학, 성서, 가르침 이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육체, 내 나약함,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예, 아래로부터의 영성. 초기 교회의 수도자들은 참된 기도는 우리의 덕행이 아닌 정말 공공한 심연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정말 이 공공한 심연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영성입니다. 그거는 단지 그냥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나 좀 알고 나 좀 더 알아서 잘난 척하고 자기 이해 잘하고 딱딱 뭐 해야 되는지 문제 해결 다 하고 이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참 만남,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덮지 않고 자기 이해를 하고 나를 존중하고 그런 나를 알아가는 것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알아서 내 가능성과 내 한계를 알아서 어떻게 이 연약한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내 상처에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 나약함에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정말 믿는 것과 내 가치 체계와 이 모든 것이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잘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사막의 교부였던 에바그리오스 폰티쿠스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을 알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막에 있는 교부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사막에 가 있는 교부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너 자신을 잘 알도록 해 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자아 실현해서 행복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거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참 자아이자 나의 진정성일 수 있게. 보네퍼가 제가 시를 실어놨는데요. 보네퍼의 시에서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내가 나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인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인으로서의 더 확고한 정체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이자 저희 선배님으로서 이곳에 와서 저희와 함께 좋은 강연 나눠주신 저희 정푸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6번의 3학기 박윤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제가 좀 청소년 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20대 하반기, 그러니까 27에서 분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이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모든 관계성들이 포기되고 절망하고, 그래서 연결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단절시켜버려요, 관계성을. 그러니까 갇히려 하고. 이 사회가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가족에서는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교수님께서 많은 그런 경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의 어떤 요즘에 관계 잘 맺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단절을 해나가고, 또 스스로의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겪으면서 그것이 자괴감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자존감의 하락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대처를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뭐 하나의 해법이 있게 할까요? 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요, 뭐. 그죠? 우리 벌써 사회에서 청소년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작은 틀을 가지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오기를 강요하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가정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또 이렇게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프레임을 짜주고 아이들한테 글로 들어오라니, 그거는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 저는 이제 중2병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요. 중2병이 사실은 뭔가 자유분방함을 그 아이들의 뭐 수용해주는 어떤 개념인 것 같지만, 중2병은요 심각하게 국가에서 정해준 사춘기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중2 때는 마음껏 난리를 쳐도 뭔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 그나마 우리가 수용해 줄게. 근데 중1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이 그 난리를 치면 우리가 왜 벌써 난리야? 그러고 만약에 고2, 고3이 그러면 왜 아직까지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아이를 바라보는 틀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자꾸 넓혀주고, 끝없이 넓혀주고, 근데 사회가 넓혀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사회가 넓혀주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넓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과 더불어서 함께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그 아이 앞에 있는 이 하나의 대상, 이 어른이라는 대상이 계속해서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넓혀서 이 아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이 많이 그 청소년 사역하시면서 그 전도사님 하시고 하실 텐데요. 우리 각자의 역할을
절대 얕보지 마세요. 절대 얕보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계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어른 한 명, 제대로 된 어른 한 명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정말 각인하시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얘 앞에서 계속해서 이 프레임을 넓혀주는 사람, 계속해서 프레임을 넓혀주는 사람. 근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일을 다 허락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뭔가 어디서 뭔가 이 경계를 쳐줘야 되는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 아까 어떤 분이 경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계라는 게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거지만 대관령처럼 넓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 틀이라는 것이 너무 좁아도 문제지만 너무 넓어도 아이들이 이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갔다가 저 끝에서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죠. 너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를 먼저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지 않으면 그 경계는 이 작은 틀이 돼버려요. 작은 프레임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5살 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엄마 과자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시계를 봐. 뭐 시계도 못 보겠지만, 야, 시간을 봐. 바깥에 해 지고 있는데 그럼 뭐 하는 시간이야? 저녁 먹는 시간이지. 저녁 먹는 시간에 과자를 먹는 게 맞아 틀려. 내가 너한테 과자를 주겠어? 과자를 먹으면 저녁을 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얘가 과자를 먹고 싶다는 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이 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쓸모없는 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잔소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를 수용하느냐. 그래, 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 과자 먹고 싶지. 너 과자 먹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 나중에 주면 좋겠는데 밥맛 떨어질까 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수용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옳고 그름을 만 얘기하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도 거시적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미시적으로도 나 하나가 얘 앞에서 어떻게 있어주느냐, 어떻게 수용해 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경계를 짜주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교수님 4분의 1학기 김민규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상담을 이제는 직업적으로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배우기를 어떤 충조 평판하지 말고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 판단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어떤 죽음 상황 같은 엄청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게 공감 피로라고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이제는 망가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피하게 되고, 이제는 그 과정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어떤 몰입과 또 내 자신의 어떤 그 무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두 개를 완성하는 게 어떤 좀 교과서적인 정답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어떤 이념 속으로 딱 들어가서 그거를 딱 교과서적으로 쳐버리는 그런 게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내가 이렇게. 근데 그러면 또 그게 강화될수록 또 꼰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당하면은 몸은 망가지고 가자니 또 안 되고 하는 게 지금 상담가의 어떤 그 길인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극복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탈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슬슬 물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정신없이 나를 던지다 보면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 꼴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치고 탈진하게 되고
제대로 된 공감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어떤 상담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셀프 케어라는 개념들이 있는 건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전인적인 건강이에요. 전인적인 건강. 사실은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인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 신앙만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 몸도 건강하고 내 관계도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자연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사회와의 관계도 건강하고 이런 전인적인 건강. 그러면은 또 이제 벅차잖아요. 그걸 다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그럼 우린 전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게 돼요. 전인적으로 사회적인 건강과 우리가 관계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제일 낮은 것이 내 전인 건강의 수치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높은 게 내 정신 건강, 내 전인 건강의 수치가 아니고 제일 낮은 것이 내 전인 건강의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관계에 몰입한다. 그러면은 자연과도 관계를 맺으시고 조금 사회적으로도 넓혀가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내가 자꾸 마음만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면을 좀 펼쳐보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분에게 죽어가는 분에게도 제가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차원이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도 해주셨고 정말 그렇게 가기 싫을 때는 안 가는 게 맞아 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제 생각에도 그분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배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답이 잘 안 됐죠.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예. 예. 네, 저희 두 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원우님하고 홍영표 원우님 두 분 질문 한번 연속으로 받고 한 번에 답변 듣고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분의 1 학기고요. 6일 동안 육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 그래서 이름이 6주일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이 또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뭐 성격 검사랄지 아니면 타로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사주 카페 막 이런 거 막 애들이 찾고 그러는데 그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좀 허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타로나 사주나 뭐 보고 싶으면 봐야죠. 예. 보고 싶으면 보세요. 뭐 큰일이야 나겠습니까? 근데 권위가 있지는 않죠. 그걸 어디다 갖다 드밀겠어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됐어. 타로점을 봐가지고 아이 좀 저급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얼마든지 하는데 그거에 너무 큰 권위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MBTI 좋죠, 그죠? 얼마나 훌륭해요. 타로보다 훨씬 훌륭하죠. 또 더 나아가서 애니어그램 더 훌륭해요. 참 권위 있는 것들이고 하세요. 하는데 그것이 나를 밝혀주는 유일한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제가 어디 갔는데요. 그것도 그 한신 동문이었어. 같이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애니어그램 5번 같대요. 5번. 제가 그러냐고 알겠다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자꾸 아이 그렇지 5번이야 5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1박 2일이어가지고 1박 2일인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기가 어저께 밤새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은 5번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밤새 생각해요? 내가 몇 번인지를 내가 알아서 잘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5번일 거예요. 5번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그렇게 유일한 도구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절대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혈액형만큼 저급한 게 없습니다. 예, 인간이 4가지 유형밖에 없습니까? 예, 그거는 예전에 지배 논리에서 나온 거니까 절대 혈액형으로 뭐 B형이라서 O형이라서 이런 건 우리는 하지 맙시다 제발. 예. 근데 그러니까 심리 검사 좋아요. 좋아 하세요. 하는데
그것에 지나친 그거에 계속 권위를 두면 안 된다. 지속적인 권위를 두면 안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4-2학기 홍영표입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이 이제 나를 존중하기고 마지막에 그 보네포의 옥중사을에서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를 한자에 걸쳐서 쫙 썼습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나를 존중하기가 우리가 요 쓰신 의미가 우리가 저 목사 후보생인데 결국은 나를 존중하기가 이 보네포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나는 누구인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성찰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우리 목사 후보생 우리 후배들한테 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앞으로 목사 후보가 됐을 때 자기 성찰로 가는 것이 최종 그 연결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그 자기 성찰도 근육이 붙어야 되는 거죠. 예, 자기 이해도 근육이 붙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어떠한 사건들, 만남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계기로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다고 막 몰골이만 앉아가지고 막 방에서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주의력을 길러보는 것, 주의 깊게 한번 성찰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겠습니까? 나중에 더 바빠지고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고 그저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때는 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리고 교회 일요일 날 끝나고 주일 날 끝나고 와서 하는 게 도박이에요. 도박 중독. 참 많이 빠져요. 목회자들이 많이 계세요. 뭔가 혼자서 몰래 은밀하게 뭔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이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덜 성적인 것보다 좀 난 것 같잖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든 숨쉬고 싶어 해요. 인간은 어떻게든 숨쉬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안정을 찾고 싶고 어떻게든 조금 편안하고 싶고 인간이에요. 당연히. 근데 너무나도 많은 업무에 우리가 시달리다 보면 그걸 참 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더 빨리 쾌감을 줄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나를 성찰해가고 탐색해가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빠져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남용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는 건 나를 캐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은밀하게 하는데 누가 캐치하겠습니까? 나도 캐치를 못하는데, 그죠? 예. 마지막에 그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 나를 잘 성찰하는 사람이 교인과도 저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원우님들의 정신적인 건강이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입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